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요. 발제 토론자 간의 의견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청석에 질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답변하실 때 토론 발제자 간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의견을 좀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전체 다 하시든 아니면 누구를 좀 지명해서 하시든 일단 질문 좀 의견을 포함해서 좀 길지 않는 부분에서 몇 분 정도 일단 받아서 한꺼번에 발제 토론자들께서 답변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성함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조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가장 굵은 주제가 한반도 평화인데요. 일단 제가 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짧게 그 질문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독일이 재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독일 전국지 신문 기자의 통역을 하면서 전국을 돈 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데 차 안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독일의 재통일을 경험을 했고 저는 통일이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 젊은 시절에 했던 생각이 굉장히 유치하고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나뉘어졌었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점령을 받아서 한 국가 체제로 됐다가 다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다른 국가로 양분되면서 아무런 전쟁의 위협이나 한 국가가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거나 오스트리아가 독일을 침공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자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국가적 정체성을 가진 국제적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국가로서 그냥 평화롭게 살면 그럼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굵은 주제가 평화인데 과연 평화라는 단어 짧은 개념 속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평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평화하면 저는 통일이라는 생각이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평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돌아가신 김대중 전직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려연방제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느슨한 연방제인데 과연 다음 단계, 즉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넘어선 정치적 단일체 또는 정치 동질체, 즉 한 국가로서 동일한 정치 체제를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근데 지금 정전에서 종전, 그다음에 종전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평화라는 것이 종전협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각각의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북한과 남한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의 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 광물과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그 다음에 남한의 기술력, 그걸 통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이런 식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넘어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후퇴하고 다시 서로 눈을 부릅뜨고 대결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고한 평화체제, 안정적이고 서로 마음 놓고 교류하면서 마음 놓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이 그저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일반인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 평화가 가능하다,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주려면 우리는 도대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가능태로서 어떻게 머리와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저는 제가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진전을 못 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몇 분 더 질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는 통일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그 북한을 상대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존재한 상태에서 북한이 침미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침미화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그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유승경 수호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북한이 이전의 어떤 혈맹 관계와 다른 형태의 어떤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침미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홍자 고모님한테 좀 묻고 싶은 거는, 한국의 좌파 입장에서 만약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침미화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네, 그럼 발표를 좀 하고 예. 네, 지금 중국하고 아까 북한의 침미화를 저 당원이고 김석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이용해서 특히 뭐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중국은 공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이 북한에 친하게 아니면은 최소한 아주 중립하게 되게 이제 뭐 그런 정도의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덜 의존하면서 중국과 오히려 뭐 주한미군은 뭐 있던 없던 이제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반핵 평화 중요하고 결국 핵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만약에 북한에서 진짜 핵이 없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넓혀서 아예 군사주의, 탈군사주의화하는, 그러자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도 많이 군사주의화되어 있고요. 북한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계급이라든지 군사주의에 오히려 반대하는, 예를 들어 뭐 징집을 없앨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게 좌파의 길로서 하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하나는요. 지금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체제를 북한이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대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언론이나 그런 데 체제 보장을 하니까 마치 뭘 내놔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용어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네. 답을 좀 하고 저도 좀 받아볼까요? 예. 그럼 먼저 그 지목을 받으신 유승훈 부장님 저기 이제 친미화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중국과 베트남의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트남은 흔히 뭐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뭐 개념적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을 예를 들게 되는 게 1980년에 베트남과 중국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79년 뭐 그래요. 근데 그때가 아직까지 냉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련파였던 것이죠. 그 베트남이 소련파였고, 소련이 이 중소 갈등이 69년 이후에 극도로 그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베트남이 소련에 그 항구를 내주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군사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제 배신감, 그 혁명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게 감정적인까지 얽혀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냉전에
냉전 내에서 그 전통적인 민족 국가 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와서 베트남과 중국이 이제 뭐 영토 문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지, 특별히 중국과 뭐 교류를 단절하고 있거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베트남에 비교하기보다는, 비해서보다는 중국 관계는 혈맹적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으로 붙는 것보다는 뭐 정치적 전통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신뢰에 의해서도 북한이 한 나라로 명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의미에서의 침략 가능성은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뭐 남한 정부가 정책적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많이 고려해야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중국과 반대하는 침략에 기득할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혹시 홍 선생님.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이고요. 우려할 만한 것이 못 되지 않나. 북한의 친미와 정도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일단 베트남의 경우는 일단 베트남이 통일되어 있다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분단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서 평화 체제라고 할 때에 그 가능성을 짚어봐야 되겠지만, 친미 노선을 갖는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은 남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지렛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어떤 토대 없는 사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뭐 침묵하지 않고 두 분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평화체제에 공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뭐 침묵받지 않는 두 분 중에 한번 예, 한번 드리면. 예, 그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우리 역사상 발해와 고려 공존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늘 통일돼 있었던 상태는 아니지만 사무실에도 있었고, 굳이 반드시 우리가 아까 홍 선생님 얘기했지만 과거에 조선시대에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굳이 통일을 무력을 통해서까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럼 당연히 평화적인 상태인 거 아닐까요? 잠깐 중간에 짧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에 북한이 정식 국가로 인정받은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을 그 반체제 국가, 제가 지금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로 인정을 안 하면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있는데,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이라는 더 큰 국제기구에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그 국가법으로 반체제 대상으로 삼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그 부분은요, 반국가단체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협력법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률적인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남한 내의 이념적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도 바꿔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유엔 초가 열려서 남한 쪽 대표, 북한 쪽 대표가 여기 서로 상대할 때 공식적으로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가 만났는데, 한쪽은 국가로 인정을 안 하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효력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남한 대표와 북한 대표가 유엔에서 만나서 회담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토론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서 어떤 합의를 이루고 문서화했을 때 거기다 도장을 찍는다고
이 문서가 어떤 국제적인 공신력이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저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가입과 동시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두 개 나라이면서도 아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했고 그게 다양한 수준에서 불일치가 되기도 하고 뭐 막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정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논란이죠. 사실 논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을 사실 이번 기회에 좀 종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좀 공통 생각이고 그거는 어쨌든 두 개 국가를 인정을 하고 우선적인 것이 어쨌든 평화 체제 혹은 여기 말씀하신 뭐 평화 공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법률적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법률적 불일치보다 더 어려운 거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랑 어쨌든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전에 원래 하나였는데 남들이 와서 달라놨다 이런 의식이 강하고 독일, 오스트리아는 뭐 그전에 왕조였다가 독일이 만들어지면서 어디까지를 독일로 할 거냐라는 건 싸움이니까 좀 이게 연원이 이제 달라서 저는 현실을 이렇게 이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좀 긍정적 의미로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뭐 이거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궁금하신 것도 사실 그래서 이 체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도장도 찍고 다 좋은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게 어쨌든 양쪽이 어쨌든 생각이 좀 같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은 그냥 아까 말한 좀 전에 이게 두 개의 체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어떤 사회 뭐 이런 거 예전에 우리가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사회에 이를 때 저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를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밤에는 좀 무서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어떤 믿음이 그러면 국가 체제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냐 하면 돌아가는 뭐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유사해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민주화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손 놓고 있을 거냐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이른바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보다 더 밑바탕이 있다고 생각하는 뭐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되려면 어쨌든 교류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침략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군축을 어쨌든 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이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제스처 중에 하나로 그 백악관 국가부 부장관 그 존 볼튼 코스염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어쨌든 장사정포 뒤로 물려라 얘네 왜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뒤로 물리는 게 아니라 군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전국적 군축안을 내는 거 밀고 나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어쨌든 하나일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이 많아져서 너무 죄송한데요. 궁금증이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도 국가보안법에서 별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종전 선언은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만 있는데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4개국이 참여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도 남한도 당사자로서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제협정은 국가 간에 맺는 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서 인정하고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협정의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법률적인 오해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었다면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 반국가단체 찬양법이라든가 잠입탈출법 그 뒤에라든가 이런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이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로서 인정해서 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간다면 국가보안법은 자연스럽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 모순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궁금증입니다. 그런 법제도적인 준비, 국가보안법만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이른바 영토조항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평화협정 체결 앞뒤로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수정 당께서 질문하신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냥 적대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뭐 일반적으로 다 체제 보장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탈군사주의 뭐 군축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만 말씀드리면 체제 보장이라고는 뭔가 구걸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북한이 어쨌든 이른바 보통 말하는 안보 위협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뭐 굳이 말하면 뭐 개런티라기보다 세큐리티 안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적대시하지 않는다, 뭐 침략하지 않는다, 물론 평화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말이고, 뭐 옛날식 표현을 하면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말에 이제 그 어감이 말씀하신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드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탈북장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일방적 군축에 해당할 정도의 획기적인 어쨌든 제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농담반 진담반인데 미군이 있기 때문에 뭐 쳐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거니까 지금 도리어 그걸 해서 도리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는 게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처지로 보나 이것들 진전시키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국 군사비 부담 같은 거 더하라가 아니라 우리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낫다고 생각이 들고, 심하게 말하면 일방적 군축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안들을 내는 게 좀 더 진전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한국의 위치, 어쨌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문제일 때 한국이 그럴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그 세 분 질문하고 혹시 소장님 드리겠습니다. 그 체제 안전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위원장도 특사들한테 묵성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적 제시 정책을 얘기하면서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핵을 개발을 이루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걸하듯이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사람들이 북의 임무는 체제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북한의 친미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의 조중 우호 조약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그 군사동맹으로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몇 년에 갱신이 되는데 아마도 다시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거는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지정학적인 전략 관계에 있어도 사활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국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도 굳이 그걸 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친미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또 그런 관계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몇 번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구로 당원이고요. 원용수입니다. 그 앞에 계신 네 분께 공통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발제문과 토론문에 보면 뭔가 변화가 현재 있는 시점이고 이 변화 이전의 상태를 무엇라고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분은 53년 체제라고 표현을 하시고 어떤 분은 48년 체제라고 표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분단 체제라고 표현하시고 또 냉전 체제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비슷해 보이는 듯 하지만 특히나 앞에 숫자가 붙으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혹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지 혹은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뭐 정리를 하면 좋을지 를 세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홍상화 부모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헌법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과 함께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건국일 논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건국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의 전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혹은 영토 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국일에 관해서 저 앞에 큼지막하게 좌파의 길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네 분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내용이 다 끝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고 바로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원당원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좌파의 길이라고 했는데 평화라는 이 체제에서 보면은 반대로 나가면은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라는 단어도 같이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한 분이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는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이제 고려연방제를 제안했을 때 그 이후 여러 가지 평화안이 이제 뭐 노태우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여러 정권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보면은 뭐 연합제도 있고 연방제, 뭐 높은 단계, 낮은 단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북한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가지고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 가지 체제라는 어떤 이제 그런 측으로 봤을 때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남한 체제가 거꾸로 그런 통일 이후에 체질 변화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한 사회가 지금 재벌 중심의 어떤 아주 불균형화되어 있는 경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이 됐을 때 지금 통일하는 건 흡수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그 한 국가 내에서의 어떤 주 체제 관에 되면은 우리도 이런 남한의 그런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통일 체제를 얘기를 하시는지 안효상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일단 답변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동지 질문. 저 통일을 주장한 말은 없는 그 말씀을 예전에 통화체제 얘기할 때 그거를 분단 고착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건 아까 이제 질문하신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분단 체제로 어쨌든 오는
어쨌든 거죠.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어쨌든 사고 방식인데, 그러니까 기원은 분명히 그렇다고 봐야겠죠. 기원은 어쨌든 당시에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이른바 과거에 식민지였는데 어떤 필요, 흔히 말하는 뭐 군사적 필요라고 말하는, 혹은 지금 뭐 진영적 필요에 의해서 좀 나눠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분단된 거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걸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어쨌든 있었는데 그것이 좀 좌절돼 왔다, 이렇게 보면 그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분단 체제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어쨌든 제 생각이고,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변화를 겪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어느 한쪽이 붕괴하거나 아니면 무력에 의한 방법이 아닌 현실적인 통일이 있을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도 지금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그 각각의 어쨌든 평화 속에서 뭐 좋은 말로 하면 뭐 번영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말 먼 미래는 모르겠으나 뭐 통일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뭐 이런 한 김에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까지 그냥 얘기하면 제 말씀 속에 어쨌든 저는 분단체제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어쨌든 기원을 가리킬 수는 있으나,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을 다 감안하면 그냥 53년 체제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자 다양한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 어떤 상태에서 쭉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런 의미에서 53년 체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48년 체제는 각각 예를 들어 남북한의 각각의 국가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양상 자체가 예를 들어 주로 내전이고 그 외국군이 후원을 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1950년 뭐 10월 이후의 전쟁의 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군의 어쨌든 대규모 침전 이런 것들은 정말 뭐 그저 이쪽에는 뭐 유엔군이라는 이름의 미군의 참전이라고 국제적으로 비화됐고, 뭐 그것은 가장 뭐 험악한 게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48년 체제가 그 남북한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장점은 있으나 어쨌든 성격이 그렇지 않다, 사실 뭐 국제적이다 이런 의미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53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냉전 체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냉전이 아니라 여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냉전 체제는 총을 안 써야 되는데 서늘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유럽에서 우리가 얄타 회담을 통해서 좀 선을 그었던 때이고, 이 아시아는 사실은 냉전 속에서 열전을 어쨌든 겪어왔기 때문에 비유적으로만 냉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로 대입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냉전이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실제로 싸웠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실제로 싸운 게 이게 이 커다란 어쨌든 이 간극, 그걸 어쨌든 주었다고 생각하고, 남북한 사이에 어쨌든 그 예를 들면 그것이 만약 상처라면 그 상처를 치유할 어떤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 같은 노력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냉전 체제는 그냥 좀 비유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혹은 전체 시스템 속에 한국이 여기 있다, 혹은 북한이 여기 있었다, 이 과거에 이런 의미 그렇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건국절 논쟁은 한 번도 예를 들면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근데 그럼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의미에서는 현재까지는 탈식민주의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준행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3.1운동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3.1운동과 뭐 임시정부 이런 것이 그 현대사회에는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거 그 이후에 어떻게 이 국가가 자신들의 목표 프로젝트라는 걸 어떻게 설정하는 데는 사실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 뭐 그런 의미에서 꼭 그 상위 임시정부를 앞으로도 계속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거기 저도 그 한강 선생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때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렇게 분단 체제라고 하는 때는 민족사적 맥락이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단 체제를 지향하고 공유를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있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그 남북한의 대립이나 미국과 북한과의 대립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50년 10월을 이야기했는데 50년 10월이면 이제 그 중공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삼발선을 넘어버리죠,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전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 세계사적으로도 그때 냉전 체제가 완전히 구축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4년 체제, 냉전 체제를 저는 뭐 냉전 체제를 특별히 싫어하지 않아가지고 그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절 문제는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한의 정체성을 반공 그리고 항의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친일에 합리화라는 그 합리하려는 담론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국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뭐 교류협력을 위해서 또 그렇게 전면에 내세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로 이게 사실 임시정부가 별로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좋은 고심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분간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교류협력으로 증진을 진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45년 이후에 정통성 논쟁을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이라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권으로 이 통합을 의미한다면 통일은 당분간 우리가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될 정도의 시간적인 지평선 바깥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체제가 무너지든지 전쟁을 하지 않고는 단일 주권의 확립이라는 것의 통일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1국가 2체제라고 할 때는 1국가 2체제라고 할 때는 사실은 중국을 보고 하는 건데 경제 부분이 홍콩과 마카오와 대만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대만은 좀 다릅니다만은 근데 크기는 분명히 1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념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국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에는 하나의 민족과 두 개의 국가와 두 개의 체제가 있다. 이것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시간 지평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런데 사회적인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향성으로서의 통일은 뭐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로서의 통일, 단일 주권으로의 통일 이걸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 그렇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예, 그 체제 문제를 제가 그 발제하고 자료를 보내고 나서 생각하다가 잘못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노동자 정책도 하고
4.8년 체제라는 말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제가 보자면은 변화의 시점 내지는 어떤 게 변화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동안의 남북이 적대적 공존에서 이제 평화적 공존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는 53년 이후에 이제 그것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53년 체제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게 더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국절 문제는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좌파에서 독도 문제 얘기하면 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독도 문제는 그 일본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내지는 뭐 북한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일본이 인정하느냐의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데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한 게 러일 전쟁 와중이었고 그거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러일 전쟁에서 이미 독도가 처음으로 식민지로서 희생되는 첫 타자였고 이 식민지를 인정하지 않은 임시정부 수립이 어떻게 보면 법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임시정부 수립부터 대한민국까지 그렇다고 보면 일본에게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하게 법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임시정부 수립을 인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인지 저도 총평하라고 보시나요? 그럼 제 영역과 거친 것 같고 그냥 제 말씀 좀 간단히 드리면 뒤부터 얘기하면 저는 건국절 그 논쟁에 대해서는 이순경 부소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의 일제 부역 세력들이 계속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쥐어왔던 것에 대한 반사의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건 좀 해소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으로서 이걸 붙들고 있을 필요는 우리로서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분단 체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북한과 남한이 분단에 의해서 각 그 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그것이 워낙 이 분단이라는 것이 워낙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동시에 5.3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정전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53년도가 휴전으로 이루어진 이것에 그 하나의 이 새로워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5.3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곡점을 이룬다는 이 지점에서 보면 의미 있게 다가오지도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냉전체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냉전이 저의 생각은 이념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지정학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이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대륙 세력의
소련, 러시아나 또는 중국,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의 미국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지금 콜드워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그런 면으로 그래서 저는 냉전 체제라는 말은 좀 지금은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가 짧아서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예.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늦어도 10시에 끝내야 되고요. 또 뒷풀에도 또 가야 돼. 술 좋아하시는 분도 되기 때문에 한두 분 더 질문을 받고 또 답변하고 마무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질문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수호와 당협의 조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것은 제가 올해 초에 민주당 쪽에서 하는 개헌 토론회에 가서 이제 방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가장 많은 얘기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얘기가 개헌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토조항 문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이 개헌을 준비하면서 이 영토조항 문제를 개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이제 2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야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포기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열망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여전히 영토조항에 대해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영토조항을 개헌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원래의 조항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헌안을 냈었는데 지금 앞쪽에서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국민적인 열망들에 대해서 이 노동당 좌파들이 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로 우리가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열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좀 한동안 유보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어떤 항구적인 평화를 하면서도 어떤 통일을 나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고 만약에 생각이 나시면 한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인도자 다시 나가주시면 이건 지겹게 얘기가 되는데요. 주권은 국민국가에 있고요. 그래서 국민국가를 관할하는 것은 사실 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법관계가 잘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강제력이 있는가? 강제력이 법률적인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각각의 주권이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법률적인 브리치가 오는 것이 큰일 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의 지향성도 있지만 한 50년 이상을 분단 상황에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한 방공의식들이 또 하나의 방공이라는 말로는 표현 안 되는 불안감이나 혹은 그 방공으로 만들어졌던 남한 자체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서하고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 조항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남한 내에서의 이념 논쟁을 또다시 일으키는 분란만을 조장할 뿐이지 또 잘 안 지킨 사람들이 법률적 일관성을 왜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혹시 이 부장에 대해서 그렇으면 한 분만 더 받고 혹시 지금 오십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은 역순으로 우리 홍사장님부터 한 2분 정도 해서 마무리 발언. 아까 짧게 그냥 말씀드린 분당 고착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서 네. 그 분당 고착화라는 게 저게 이것도 너무 이런 표현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오히려 남북 간의 어떤 법조항을 가지고 이미 이 국가인데 법조항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훨씬 더 어려운 게 남쪽입니다. 국가는 오히려 훨씬 쉽죠. 그런 건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화라는 이 평화 상태, 평화 공정 하여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 열망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과연 통일 열망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을까? 오히려 이 통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비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이제 독일의 통일 비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통일 열망이 그렇게 크다고 저는 보지 않는 편입니다. 아무튼 또 다른 것 떠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반복인데 이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지금까지 그 분단 이 상황이 계속 공포의 하나의 벌미가 되어왔던 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또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평화운동이 처음에 이제 발제를 장사를 해주실 때 현실적으로 좌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국가 권력을 통하는 방식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거고 그게 그 와중에서 미국이 또 휘둘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의 핵 무장을 하지 않은 남한과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운동으로서 건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클린턴이 갑자기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운동의 건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잠깐 드렸습니다. 탈핵 운동의 분화를 기점으로 해서 반핵 평화운동으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과 그다음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평화를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 토론 때 말씀을 드려서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를 접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요. 계급의 입장에서 민족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것이 정하기가 쉬웠을 때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대립관계에 있을 때는 정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이 지금 식민지와 제국주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국민국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국민국가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 그리고 아까 반응 평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공정과 교류의 진보적인 비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국가의 중요한 사안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걸 빨리 극복해 나갈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좌파이들이 못들지 뭘까, 우리 어디 서 있고 뭐 어디를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바치건 타인을 희생시키건 했던 커다란 대의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커다란 대의. 근데 어쨌든 오늘날 대의는 인민이라고 말하고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쨌든 그들의 삶보다 더 물론 생태를 포함하고 보다 더 중요한 주거점이 어디 있을까? 그때 예를 들면 분단을 극복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대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생당했죠. 수억만 전쟁을 어떤 수억만이 죽었어요. 또 그런 거고 그럴 때 지금 말하는 어쨌든 평화라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대의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원은 그게 분단 주제가 맞는데 지금 조금에서 어쨌든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대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평화를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뭐 해주신 거고 그 속에서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와 행동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할 수 있는 뭐 계기와 통로는 좀 열려있는 어떤 상태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적정하자는 것 이외에 어쨌든 뭐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처지와 가야 방향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도리어 한 번 더 평화를 위한 좌파를 위해서 한 번 더 평화보다 지금 도대체 이 좌파라는 게 뭐고 뭐에 기초해서 뭐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아니었나 예, 뭐 저도 이제 사회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면은 요즘 뭐 곳곳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토론회가 많이 열립니다. 한 2주 전에 그 민주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그 성공에 대해서 그 노동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2학기 전체 한 12강인가 그런데 12월까지 진행됐는데 전체 주제가 평화통일과 노동운동이라는 꼭지로. 근데 제가 마침 3강에 평화통일과 노동운동 과제 요청받으러 어제 강의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그 이가병 대표가 인사 말했는데 1999년에 민요총 위원장을 하셨어요. 남북노동자 축구대 평양에서 했죠. 민요총과 북한 직총했는데 그 민간교류 최초로 이제 그것을 계기로 그 다음에 이제 6.15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1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직총 부위원장과 이제 횃불 이렇게 있는 탑 올라가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이 어릴 때는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들이 다 분가를 했는데 자기는 부부가 살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 소유라는 것이고 가족 수에 따라서 평수가 정해지고 자기가 북한 직총은 남한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대법원 판사의 어떤 지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직총 노동자 산하기구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일단 가족 수가 적으면은 일단 작은 평수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몇 달 전인가요? 남북 농구 교류대회가 평양에서 있었잖아요. 그 한국에 간 기자들이 평양 시민회가 이렇게 물은 거죠. 평양 시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니까요. 현대식 아파트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남한 기자니까 조정동 기자겠죠.
이 아파트 한 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평양 주민이 답을 했죠.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가국방조사에서는 집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영웅칭호를 받거나 해외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도 주고 뭐 차도 제공하고 특수한 경우만 했는데 공원수노조 2주 전에 토론에 나왔던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박사님이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굉장히 개방화가 굉장한 시대에 얼마나 개방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장마당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도소매 시장이 전국에 한 500개 정도가 있고 평양이라든가 신주, 해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핸드폰 가진 사람 국민의 20% 500만이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게 아파트가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거래가 되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 60, 70% 가격이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가격 수치는 이제 다른데 거기도 소위 말하면 물주가 생기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 전주 큰손이라고 하는 일본은 이제 돈주라고 말해요. 북한은 돈주라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규모의 돈주가 형성이 되고 그 돈놀이도 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그 사례를 강의하니까 그 학생이 방청 학생이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그런 얘기예요. 북한은 국가마다 소유한다고 했는데 뭐 아파트 가격이 뛰고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때 한 분이 그거는 그 소유가 아니고 30년 사실 임대 이런 거 아니겠냐. 소유 이용권 아니겠냐. 그래서 그걸 30년 40년을 임대권을 거래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막 여기 나왔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직종을 경량이라든가 3번이나 북한을 다녀가고 대화도 나눴지만 현장 노동자를 접촉하거나 현장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통계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을 좀 알 수 있는 북한을 좀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데 과연 그 교류 활성화의 수준 또 그 범위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이 관건이 아닌가 다 이제 자기 아는 정보나 이런 얘기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다 이론적인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모르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자가용 2대 세대 가진 사람도 있지만 북한에는 이제 일반 민가에 가면은 자전거에도 이제 남바가 붙어있거든요. 자전거 2대가 있으면 또 괜찮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북한에서 1억, 우리나라 1억 정도가 이제 돈주라고 하는데 저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7억 5천만, 전세가 평균 4억 3천만. 어마어마한 격차다. 이제 경제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내용은 그래 함께 지령다 해주시고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